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힐링폴의 치유정원의 제니. 제인팜의 제인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3권에 들어갑니다. 네, 안타깝게도 네, 3권은 1, 2권 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읽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그 중에서도 좀 저희가 중요하다라고 음,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영상을 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지금 화면에 한번 띄웠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지난 이제 2권에서 최근 교재로 다운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양성교육 길라잡이 2권의 수정사항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주려고 화면을 띄웠습니다. 2권에서 총 3군데가 수정이 올해 2월 28일자 기준으로 수정이 됐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이제 안전난간 설치해야 된다라는 부분 첫 번째. 그래서 여기에 기존에는 이제 그 난간에 있어서 뭐 어느 인의의 어떤 방향에서든 뭐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음, 되고 뭐 최대 높이는 90에서 120cm, 지름은 뭐 2.7 뭐 이렇게로 금속 파이프까지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었다면 지금 그쪽이 다 빠지고 그냥 그 난간 그 우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에 따라 난간대, 발끈 마기판, 난간 기둥 이렇게 3가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그 예시 이제 그림으로 센치랑 이런 부분은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거를 이제 글이 좀 줄었습니다. 네, 요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요. 2권 교재 185페이지에 우리 정서고충 4가지 우리 자, 구분하는 표가 있었잖아요. 왕기뚜라미, 호랑나미, 누에, 장수풍뎅이 이 표 밑에 한 줄이 추가가 됐네요. 품종, 사육 시기 및 사육 환경에 따라 한 살이 기간이 다를 수 있음. 그래서 이거 표기된 거랑 또 이건 190페이지에 우리 누에가 우리 읽으면서 앞에서 표에서는 누에가 한 살이가 45일이고 호랑나비가 40일이라고 표기했는데 뒤에 가서 누에가 약 40일을 산다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정정되었어요. 약 45일로. 이 부분 2권에서 3군데 정정된 부분 치유농업 온에 가면은 또 이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전에 작년 교재였다면 치유농업 온 여기에 교재가 다 올려져 있으니까요. 이 부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럼 드디어 이제 3권 치유농업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이 부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목차부터 한번 네. 네, 볼까요?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1장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프로그램의 정의, 구성요소, 절차, 개발 유형, 개발 모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의 개념에서는 정의, 구성요소, 절차, 개발 유형의 유형과 모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에서 대상자 정보 수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대상자 정보 수집의 내용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대상자의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치유농업 프로그램 대상자 요구 분석 파트 나오는데 대상자 요구 분석의 종류 나올 네.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부분 살펴볼 거고 자, 치유농업 시설 자원 파악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전략적 체험 모듈에 따른 자원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략적 체험 모듈에 따른 자원 분석 5가지 살펴볼 거고 자, 치유농업 프로그램 계획의 그 순서 있죠. 네. 네, 그 내용이 67페이지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 목표 설정할 거고, 뭐 계획서 작성하고, 분석 조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순서만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사례 및 벤치마킹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 치유주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치유농업 서비스의 실행 부분에서요. 실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준비를 과정이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안내를 안내. 하고, 실행 및 점검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 치유농업 서비스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
왜 평가하냐. 그래서 그렇죠. 목적 부분 나오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평가를 뭘로 할 거냐. 평가 내용에 따른 분류를 할 거냐. 평가 방법을 뭐 시기에 따라서 할 거냐, 주체에 따라서 할 거냐, 이렇게 예,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을 또 해서 나눠 놓은 게 있죠. 평가 구분의 방법이 뭐가 있느냐, 잘못된 네. 것은 해서 뭐 장소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요 내용, 시기, 주체, 대상, 방법 외에 다른 걸로에 따른 분류가 나오면 또 넣을 수 오답인 있죠, 거. 충분히. 네, 네. 기출에도 나왔던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살펴볼 거고, 네.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도구가 종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거의 뭐 30여 가지 가까이 나오는데요. 그 영역별로 평가 도구 네, 살펴볼 네. 거고, 자,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결과 분석을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결과 네. 분석에서 우리 많이 평가 해석 부분을 많이 저희가 객관식에서는 네. 다 쓰게 연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통계 음, 분석 방법, 그리고 그렇죠. 결과 보고서 작성하는 순서, 또 순서, 결과 보고서 작성의 내용, 이런 내용.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기획개발. 네. 그래서 이 기획개발에서 꼭 알아야 될 거는 자,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본 개념, 그렇죠. 그리고 개발 체계, 이런 네. 것들을 학습하고요. 프로그램 개발 유형의 특성, 자,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프로그램 유형이. 개발 유형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고, 그다음 프로그램 대상자 요구 분석 및 시설 자원, 자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그래서 목적과 계획을. 목표는 다르죠. 그래서 목적과 네. 목표를 계획하고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을 학습해야 돼요. 그래서 네.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을 실제 예, 음, 그냥 빈 공간에다가. 예, 그 포맷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 그거를 인쇄하셔서 아니면 뭐 PDF 파일로 네. 직접 작성을 연습하시면 되고, 네. 자, 국내외 치유농업 프로그램 사례 간단하게 나옵니다. 음, 네, 그럼 프로그램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개념에 대해서 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정의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네. 10페이지에 자, 우리의 프로그램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각 영역별에서 뭐 교육 전문가가 내린 정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자, 교육 영역에서 내린 정의는 교육 음, 전문가와 학습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 이것이 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네. 정의한다고 하고요.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이게 또 기출에 네, 나왔었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활동들의 조직화라고 네. 정의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의 개념에서 중요한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건 무엇이냐? 문제와 조직화된 문제와 활동입니다. 조직화된 문제와 조직화된 활동. 활동.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조직화된 활동들은 임의대로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예, 네. 임의대로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체계적이어야 네, 그래서 돼요. 임의대로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는 일련의 계획된 활동, 계획된 계획된 활동. 행동. 네. 그렇죠. 모든 그래서 것들은. 네, 임의대로라고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계획된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요. 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보면요. 우리 11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다음의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네. 네, 9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이 9가지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냥 이 중에서 뭐 포함이 되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자, 네. 그럼 그 9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 변화 또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 및 상황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 구조를 개발한다. 네. 2. 사람 및 지역 사회에 대한 연구와 분석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3. 실천 계획을 수립할 때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야 할 문제와 상황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다. 4. 주민과 지역사회가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해야 할 바람직한 결과를 제시한다. 5. 수업 네. 계획을 설계할 때 학습자가 적절한 학습 경험을 통해 심도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6. 효과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동원 가능한 자원 및 지원 체계를 파악한다. 7. 회의, 모임, 워크숍, 상담이나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실행한다. 8. 프로그램의 가치에 대한 효과적인 판단을 위해 타당성에 기초한 접근 방법을 개발한다. 9. 재정적 의사결정자, 관심 있는 사람들 및 관련 단체와 함께 프로그램의 가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그래서 이제 네, 프로그램 여기 개발을 위한 이제 9가지가 기출에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네, 뭐 어떤 게 나왔냐면 4번에 이제 주민과 지역사회가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해야 할 바람직한 결과를 제시한다는데, 네, 이제 과정을 제시한다. 이러면, 이렇게 해서 잘못된 오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 프로그램의 그런 구성 요소들이 있겠네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네. 있는 요소 세 총 세 가지. 가지. 네, 대상과 목적, 네. 자원과 기술, 계획된 활동. 그래서 네. 대상, 목적 이런 거는 쉽게 이해되시죠? 네. 자원과 기술도 우리가 이해될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자원 많이 공부했잖아요. 계속했죠. 2권에서 네. 엄청나게 많은 자원 음, 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식물 자원, 동물 자원, 농촌 네. 환경, 문화 자원. 그래서 네. 뭐 음식 자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안에.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자원과 기술을 당연히 프로그램에 넣어야 네. 되겠죠. 네. 자, 그리고 계획된 활동. 활동. 네, 그래서 이 구성 요소에 다른 것을 넣어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대상과 목적, 자원과 기술, 계획된 활동. 네. 그 다음에 자, 프로그램의 절차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절차, 제일 먼저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더 크게는 목적부터 설정을 하고, 네. 네, 그 목적이 정해지면 그렇죠. 그 목적을 목적에 달성하기 따른 위한 네. 세부적인, 뭐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음, 그다음에 프로그램 목표의 진술 방법, 그다음 프로그램 계획안, 프로그램 교수법, 치유 기법, 치유 매체들을 선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 목표 설정 목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목표를 네. 네, 이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 6가지를 네, 여섯 고려해야 가지 꼭 되죠. 고려해야 됩니다. 네. 자, 첫째, 프로그램 잠재적 고객 집단을 정확히 파악한다. 둘째, 프로그램 대상자들의 요구를 정확히 측정한다. 셋째, 실현 가능한 요구를 선정하여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프로그램 목표를 진술한다. 넷째, 프로그램 목표가 환경 맥락의 변화 추세 및 프로그램 제공 기관이나 후원단체 등의 이념이나 방향과 일관되도록 설정한다. 다섯째, 프로그램의 적절한 규모와 범위 및 기간을 결정한다. 여섯째, 가시적 성과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한다. 네, 두 번째 프로그램 목표의 진술 방법 세 가지 나옵니다. 네, 2x4. 2x4. 네. 네, 우리 영어 발음은 제이님이 워낙 좋으시니까 아니 왜 2x4 그러십니까? 한 번 더. 네, 2는요,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 네, 바이. 네. 제공될 프로그램 유형. 네, 4. 그리고 프로그램의 대상자인 학습자. 네, 네, 그래서 이 진술 원칙, 프로그램 네. 목표의 진술 원칙 세 가지, 네, 네. 2x4, 네. 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 계획안, 프로그램 교수법, 치유 기법, 치유 매체 등을 선정해야 합니다. 네. 계획안 작성하는 것은 뭐 목적, 목표, 대상자, 원인,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뭐 도입, 전개, 절정, 마무리해서 네, 네.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거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기법 선정해야 되겠죠. 기법 네, 선정해야죠. 그래서 뭐 치유적 접근 기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사회복지가 있을 거고, 심리 상담도 있고, 네. 의사소통 방법도 있고,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중재 기법을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그것 중에서 우리가 어느 것을 이 할 대상자에 것인지, 맞게 목표를.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선정해야 하고요. 네. 우리 1권에서 치유농업 실행기법 많이 배웠는데 그렇죠.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뭐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의 네. 통합, 생명의 돌봄과 양육, 카타르시스, 자아 존중감, 이완 전략, 사회적 기술, 사회적 지지, 회상 기법, 인지 훈련, 감각 운동 통합 뭐 네. 등의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번엔 자아 존중감을 쓰자. 어떤 걸? 네, 뭐 생명의 돌봄과 양육을 선정하자. 뭐 회상 기법을 선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네, 실행 기법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 프로그램 매체도 선정을 하셔야 되겠죠. 네. 매체 종류는 워낙 다양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감각에 의존하는 그렇죠. 것들도 있을 여러 거고요. 가지. 그래서 네. 시각, 청각, 시청각, 상호작용 매체 등으로 네.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시각을 쓸 것이냐, 뭐 청각을 쓸 것이냐, 시청각을 같이 쓸 것이냐. 같이. 대부분은 같이 사용하죠. 사용하죠. 네, 네. 그리고 네, 상호작용 매체를 어느 거를 쓸 것이냐.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림 질문 카드를 써서 네. 네, 시각과 상호작용 매체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을 내가 이번에는
선정해서 음. 쓸 것이냐. 프로그램 예. 매체 네, 선정. 선정까지 네. 이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음. 프로그램 개발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이거는 뭐 네, 세 가지 네, 나오죠. 세 가지. 네, 개발 프로그램, 기관 프로그램, 정보 정보. 프로그램. 네. 자, 개발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네. 개발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개인, 집단, 개인, 지역사회 문제의 확인과 그치. 해결. 네, 이것이 목표가 될 거고요. 기관은 개인의 기초 능력과 기술 및 지식의 향상이 목표입니다. 네. 네, 정보 프로그램은 새롭고 유용한 정보의 교환과 전달이 프로그램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나머지 그 구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지금 그렇죠. 목표만 말씀드렸지만 음. 목표 설정의 원칙, 원칙과 유용성, 그렇죠. 학습자 참여, 네. 프로그램의 역할, 효과성 평가 기준 등이 우리 15페이지에 프로그램 유형의 분류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꼭 구분대로 프로그램 또 유형의 분류에 네, 따라서 세 가지 네.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유형입니다. 유형은 어떤 종류죠. 종류죠. 이제 어떤 공통적인 것들이 묶어놓은 그렇죠. 예, 종류를 우리가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 우리 도표로 참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치유농업 프로그램 유형의 분류해서 음. 일일 활동, 네. 당일날 그냥 일일 하루 체험하는 거죠. 또 뭐 그렇죠. 작업을 한다던가 음. 교육 학습 활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 일일 활동에 일일. 해당이 됩니다. 네. 또 주말 및 휴일, 휴양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주말에 이제 휴양이 뭐 주된 목적이겠죠. 목적이 네, 휴양이다. 가족이 참 많이 가는 네. 네, 주말 및 휴양.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요양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 이거는 보호환경 어떤 시설이 구축된 치유가 치유농업 시설에서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양 서비스가 있고 교육, 훈련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업적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네. 네, 교육 훈련 서비스, 그러니까 대행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고요. 네. 그냥 내 외부에 있는 그렇죠. 가이드를 통해서 네.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대행 대행 서비스라고 서비스. 하고요. 보육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 장애아뿐만 아니라 안정이 요구되는 아이들에 대한 보육 네.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육 서비스라고 서비스. 하죠. 그래서 이 유형의 분류 꼭 읽어보시고요. 네. 객관식에서는 이것을 뚫어서 그렇죠. 비워놓고 거기다 네, 채워놔라.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뭐 객관식에서는 음. 이 연결해서 다른 걸 묶어서 그렇죠. 여기에서 예, 유형을 서로 짝지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유형에 여기도 맞게. 일일 활동에도 일일 네. 체험 활동, 일일 작업 활동, 일일 교육 활동 해가지고 네, 있잖아요. 나눠져 있어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집어넣으라고 하면 내용에 있어서 이제 특정 업무나 작업을 수행하는 활동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작업이 네. 들어갔으니까 일일 작업 활동. 활동인데 또 뭐 이렇게. 교육 활동에 넣어놓을 수도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자세히 네, 보셔야 연결해서 돼요. 이렇게 네, 보셔야 이번 될 것 시험은 같아요. 조금 수능처럼 많이 어렵게 낸다고 하니까. 어렵게 된다라는 지금 예상이 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네, 얼마 안 남으셨는데 더 괜히. 네, 긴장하게 해드리는 것 같지만 준비 네. 잘하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형은요, 이거대로 그대로 하면 똑같은 예, 결과가 나오는 어떤 네. 틀 같은 시스템을 우리가 모형이라고 모형. 하는데요. 자, 이런 모형에는 원래 두 가지가 있죠. 농장형 또 네. 아니면 보편적 모형 두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교재에는 네. 농장형 모형이 도표로 크게 잘 나와 있었어요. 네. 근데 올해는 개정안에는 농장형 모형이 없어지고요. 자, 농장형 모형은 그냥 글로 설명이 되어 있고 맞아요. 이번에는 보편적 모형 도표만 그림으로 나와 그림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장형은 선생님들께서 한번 글로 나와 있는 거, 네. 그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보편적인 보편적. 모형을 자세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보편적 모형은 어떻게 되냐면, 치유농업 프로그램 대상자 정보를 먼저 수집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치유농업 프로그램 대상자들이 어떤 요구가 있느냐, 있는지. 주 문제는 뭐냐, 주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 등등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대상자 요구 분석, 그리고 치유농업 시설 자원파, 네. 그 다음에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계획합니다. 네. 그래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대상자 정보 수집, 대상자 요구 분석, 치유농업 시설 자원파, 치유농업 프로그램 계획.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네 가지 계속 단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네. 계속 이런 순서가 나와요. 지금 이제 네. 3번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순서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지금 우리 제니님께서 읽어주신 이 표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네, 모형이에요. 네,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프로그램 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 대상자가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치유농업 시설의 자원을 파악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게 네. 이제 프로그램 개발 모형인 거죠. 네, 이거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모형 중에서 보편적인 보편적. 모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네. 파트 2로 넘어가서 1장의 파트 2입니다. 네.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대상자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 뭐 요구 분석도 하고 하고. 시설 자원 파악하고 네. 프로그램 계획해야 계획. 되죠. 네. 네, 방금 나왔던 그 방금, 보편적인 모형의 모형.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상자 정보 수집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상자 정보 수집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네. 네, 대상자 정보 수집, 무엇을 정보 수집을 할 거냐. 네. 첫째,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합니다. 네. 또 의학 건강학적 정보를 수집하죠. 그다음 세 번째, 치유 농업적 정보를 수집합니다. 자, 그러면 각 정보들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느냐. 인구 통계학적 정보는요, 성명, 네.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도 해당되겠죠. 그래서 네. 결혼 상태, 기혼이냐 미혼이냐 사별이냐 이혼이냐 동거냐, 네, 가족 상황, 그다음에 종교, 교육 정도, 고용 상태, 직업, 소득 수준, 취미 및 특기, 성격, 사회경제적 상태, 주거 형태, 지역 이런 것들은 다 인구 통계학적 정보에 해당하고요. 네. 자, 의학 건강학적 정보도 있습니다. 과거 및 최근 병력, 가족력, 기초 건강 상태, 예, 현재 신체적 상태, 현재 심리 및 정신 상태, 현재 인지 상태, 대화 능력, 복용하는 약물, 특이 반응, 여부, 그리고 받고 있는 치료, 참가자의 욕구. 그래서 병원의 진료 기록을 참고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치유농업자 정보가 있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경험 유무. 그래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과거력, 치유농업 경험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농업 지식, 농업에 대한 흥미 및 선호도, 선호하는 식물, 선호하는 동물, 선호하는 치유농업 활동, 선호하는 새, 치유농업에 대한 조건, 치유농업 프로그램 시 바라는 점 등. 예, 이 세 가지. 그렇죠. 이제 여기서 약간 눈여겨볼게요. 네. 의학 건강학적 정보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네. 참가자의 욕구가 의학 건강학적 정보에 포함된다는 거. 어떻게 네. 보면 치유농업적 정보에 포함될 것 같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네, 의학 건강학적 정보에 참가자 욕구가 있다는 부분 예, 네.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뒤에 인구 통계학적 정보의 예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치유농업 정보 수집의 예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개인 정보를 저희가 활용하고 그렇죠. 활용할 때 또 최대한 보호하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개인정보보호법이 우리 25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법 3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제15조 내용을 저희가 저번에 객관식 문제 네. 예, 풀어드릴 때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외워라 이렇게 맞아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15조 내용 수집 이용을 할 때 이 수집 목적에 대해서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거나 막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위에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할 수 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앞글자 따서 저희가 네. 중요한 키워드, 핵심 음. 키워드의 앞글자만 따서 외워보자 했던 게 동법 속의 급정안이었어요. 동법 네. 속의 급정안. 자, 음. 동법세 속의 급정안의 동의 뭐죠? 우리가 정보 주체 동의를 받아야죠. 네, 동의 받아야 됩니다. 동의. 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네, 그 다음에 우리 공공기관의 법령 등에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네, 정보 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네, 그 다음에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네, 안. 이제 안은 우리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네, 그래서 우리 앞글자 동법 속에 급정안 꼭 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법 자, 속의 그리고 급정안. 우리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이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목항보기불입니다. 목항보기불. 네. 네, 목항보기불. 첫 번째 목은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네, 보기, 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네, 불. 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네, 이걸 해줘야 이분이 동의를 할지, 네. 동의를 안 알지. 할지 결정할 네.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앞글자 따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고, 제 30조의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대상자 분석이 나오는데요. 대상자 분석에서 우리 표로 잘 정리돼서 나오는데, 생애주기별 치유농업 대상자의 확장 해가지고, 네, 이게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표만 잘 이해해도, 네, 여기서는 좀 대부분의 문제를 그렇죠.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표가 굉장히 내용을 많이 담고 다 있어요. 함축해서 네, 갖고 함축해서 담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네, 생애 주기에 따라 나오는데요. 영역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지금 표가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자, 신체 기능 영역과 정시 기능 영역으로 나눠 놨습니다. 신체 기능 영역에는 근골격계, 그다음에 심혈관계, 면역, 위장관, 내분비. 그래서 예, 두 가지 신체 기능 영역으로 나눠 놨고요. 정신 기능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인지, 심리, 사회. 인지, 심리, 사회. 그래서 정신 기능과 신체 기능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 대상자들의 지금 목표, 목적, 네, 이런 것들 우리가 대상자는 어떤 요구들이 있는지, 이 대상자가 겪고 있는 문제, 주 문제들은 무엇인지, 발달 네. 시기상으로 발달 과업은 무엇인지 네. 등등의 내용이 표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이 네. 표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요구 분석 나오는데요. 이거 시험에 참 많이 등장하는 나왔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대상자가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 그렇죠. 문제가 파악을 있는지, 네, 어떻게 이런 보면 것들을 파악하는 건데, 중요한 부분이요. 실질적으로 아주 우리가 중요하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시험에도 자꾸 나오는 게 아닐까 맞아요.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요구 분석 또는 요구 네. 사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서베이, 네. 관찰법, 결정적 사건 분석법, 델파이 네. 기법, 무형식 요구 분석 기법. 다 네. 외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지금 이 자주 얘기했는데. 시간이면은 네. 네. 다다음 주가 네. 시험이죠.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다다음 그 주인가요? 다다음 주죠. 네. 네. 그래서 10일 남았나요, 우리? 네, 거의 한 이제 지금 그래서 지금 대상적 요구 분석은 다 외우셨어야 네, 되는데 지금 이 시간이면 네, 제가 대상적 요구 분석했을 때 서베이 관찰법 이게 막 떠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서베이 관찰법, 결정적 사건 분석법, 델파이 기법, 무형식 요구 분석 기법. 네. 네, 그래서 서베이 기법은 세 가지가 있죠. 우편, 전화, 대면. 그렇죠. 우편, 전화, 대면. 우편 전화 네, 되면 우편, 전화, 대면. 네. 네, 그래서 우편 조사의 장점, 단점 일반적인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일반적인 사실 거. 상식적으로 네. 생각해 보면은 네, 편합니다. 그래서 뭐 편해요. 우편 조사 네. 저렴하죠. 네, 일단 네. 돈이 많이 안 들잖아요. 네, 광범위하게 다 보낼 수 있죠. 그냥 보내면 되죠, 그냥. 네, 그리고 그냥 주소해가지고. 타당한 정보 네. 넣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일단은 장기적 과정. 시간이 언제 네. 이게 올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전화해서 바로 받으면 빨리 끝나는데 하는데 우편으로도 이제 오고 가고 받아야 네, 되는데 그래서 장기적 과정. 네, 저조한, 저조하면 그렇죠. 귀찮잖아요. 누가 이걸 또 보내겠습니까? 네, 또. 그리고 제한된 질문의 수와 형태, 네. 네, 응답에 대한 통제불능, 그렇죠. 네, 이런 거 단점. 네, 전화 네. 간단하죠. 네, 네. 근데
양호한 응답률. 전화로 바로 물어보니까. 네, 응답이 뭐 네, 양호한 응답률. 그리고 어려운 질문도 가능해요. 그쵸. 설명해 드릴 수 있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또 설명해서 네. 아, 내가 묻는 게 이거예요. 네, 질문에 대한 통제 가능하고 네. 응답자에게 접근이 용이합니다. 음. 그러나 고비용. 일단은 전화 상담을 네. 드려야겠죠. 네, 인력도 있어야죠. 네, 네. 통화 비용도 있죠. 그래서 고비용, 타당성이 결여된 정보일 수 있다. 제가 또 육성으로 들으면 그러다 보면은 대답을 이 사람이 원하는 대답으로 저의 말투에 따라서 뭔가, 억양에 따라서 또 다르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결여된 정보를 받을 수도 있다. 네. 대면 조사는 만나서 얼굴 바로 마주보며 보고. 네, 합니다. 최상의 응답률이죠. 그렇죠. 근데 응답에 대한 높은 통제력도 갖겠죠. 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와야죠. 네. 교통비라도 챙겨줘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타당성이 결여된 정보. 네. 네, 다수의 응답자에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관찰법은 직접 현장에서 관찰을 통해서 정보를 네. 수집하니까요. 네, 이거 말을 못한다던가 어떤 아동, 네. 뭐 이런 대상이나 글자를 못 써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받을 수 없는 때는 뭐 이러한 직접, 대상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거 직접 현장에서 관찰한다라는 네. 거. 그 결정적 사건 분석은 정말 특정한 업무나 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한 요구 분석 방법이라고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소방원, 네, 소방관님들은 소방관님들 네, 그래서 라든지. 특정한 업무, 네. 이를 가진 분들에게 할 때 많이 쓴다. 그래서 결정적 사건 분석법, 네. 또 델파이 기법이 나오는데 델파이 기법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쭉 나옵니다. 네. 그리스 로마시나 이제 또 델파이 신전까지 갑니다. 네. 그리고 단계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단계도 델파이 기법이 일반적으로 5단계로 구성된다. 네. 라는 거 나오거든요. 5단계 구성. 네. 네, 그래서 5단계 구성 내용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네. 이걸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델파이 기법에 장단점이 나와 그건, 있어요. 네. 그래서 장단점은 읽어드릴까요? 그것만 읽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델파이 기법의 장단점 비교. 왜냐면 전에 서베이 기법이 문제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엔 또 델파이가 나올 수도 있다. 네. 장점은요, 델파이 과정은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효과적이고, 네. 지리적 또는 시간적 제약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의 참여가 가능하며 전문가 네. 의견 반영과 수렴이 가능하다. 네. 대면 접촉이 없으므로 응답자들은 편리한 시간에 타인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델파이의 응답자가 되기로 동의한 사람들은 대개 동기 수준이 높고 문제 해결에 전념하는 경향이 있다. 지필 형식의 응답을 통해 응답의 양적,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광범위한 교육 요구 분야에 대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며 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대상자는 누구나 동등하게 의견 및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조사 대상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대표성. 못했을 때는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네. 대상자들은 응답에 적지 않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어 조사 기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또한 우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과 반복적인 통계 처리를 거친다는 점에서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왜냐하면 5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네. 주관적인 응답 내용의 진술이 명확치 않을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한 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명료화하기가 어렵다. 직접적인 강화나 보상을 통한 상호작용이 없으므로 응답자들이 계속 참여하도록 강화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대상자들의 계속적인 조사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동기유발이 요청된다. 그래서 그렇죠. 강화나 보상, 그렇죠. 우리가 미소, 칭찬, 인정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주기가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우리 치유지 여러분들의 네. 우리 구독과 댓글이 저희에겐 강화죠. 강화. 네, 행동수정 이론에 의한 강화와 보상입니다. 네, 대상자 이제 진단평가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진단평가 방법은요. 심리적이랑 네, 생리적. 심리검사와 생리적 검사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대상자 진단평가는 두 가지다. 심리검사, 생리적 검사. 네. 자, 심리검사란 무엇이냐? 개인의 지능, 성격, 능력, 적성, 태도, 가치관 등의 심리적 속성을 파악하려고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체계적, 수량적으로 측정,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심리적 속성, 도구 이용한다. 체계적, 수량적으로 측정,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심리검사라고 한다.
자, 심리검사에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네. 심리검사의 종류가 많다 할지라도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첫째, 심리검사는 개인의 대표적인 행동표본을 심리학적 방식으로 측정한다. 둘째, 심리검사는 표준화한 방식에 따른다. 셋째, 심리검사는 체계적 과정이다. 넷째, 심리검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결정한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네, 이 셋째 심리 검사는 체계적 과정이다. 이게 체계적이지 않다로 네, 잘못 임의적 나와가지고 과정이다. 이런 그렇게 식으로 문제 네, 객관식에 바꿔서 나올 수 나와서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첫째, 대표적인 행동표본, 둘째, 표준화, 셋째, 음, 체계적 과정, 넷째, 신뢰도와 타당도. 요 네. 핵심 키워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심리검사 왜 합니까? 5가지의 심리검사의 목적이 목적이 있죠. 있죠. 네. 네. 자, 첫째, 개인 행동의 예측. 네. 둘째, 분류 및 진단. 네. 셋째, 문제 탐색. 네. 넷째,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자기 이해의 증진. 다섯째, 문제 해결에 도움. 네. 심리검사의 목적 중요하겠죠. 이 5가지 또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또 문제 출제하기 아주 좋습니다. 네. 개인 행동의 예측, 분류 및 진단, 문제 탐색,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자기 이해의 증진, 문제 해결, 도움. 네, 이렇게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어려운 거 나왔습니다. 심리검사의 네. 종류 나옵니다. 네. 자, 우리 심리검사의 종류는 우선 기준이 2가지예요. 네. 자, 측정 내용 및 제작 방법. 그래서 네. 측정 내용 및 제작 방법에 따라서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 2가지로 나뉩니다. 네. 자, 2번째 기준, 측정 구성 개념. 측정 구성 개념에 따라서 또 2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능력 검사, 성격 검사. 네. 네, 이렇게 기준이 2가지고요. 2가지 기준에 따라서 또 2가지로 나뉩니다. 네. 그래서 측정 내용 및 제작 방법에 따라서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로 나뉘고 측정 구성 개념에 따라서 능력 검사와 성격 검사로 나뉜다. 자, 그러면 이 검사들 중에서는요. 자, 객관적 검사이면서 능력 검사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투사적 검사이면서 성격 검사인 성격 것도 있을 수 검사. 있을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뒤에 객관적 검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객관적 검사는 다른 말로 구조적 구조적 검사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네. 검사 과제가 구조화되어 있고 채점 네.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고 해석의 기준이 제시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네. 객관적 검사를 구조적 구조적 검사라고 검사. 합니다. 이 객관적 검사의 장점이 있어요. 네. 이 객관적 검사는 음. 검사 실시와 해석이 간편하며 간편하죠.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되어 검증돼 있고 검사자 변인이나 검사의 상황 변이에 따라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네. 개인의 특성 차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수검자를 대상으로 한 한 번에 실시할 수 있어서 그렇죠. 시간적 경제성이 높고 높고 결과표가 제공되어서 네.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석이 잘 돼야 돼요. 네. 그러나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음. 자, 수검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내용대로 반응할 수 있으며 네,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야 돼. 네. 자기의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네. 하기보다는 네, 타인의 요구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내용대로 반응할 수 있고 개인이 응답하는 방식에 있어 일정한 흐름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네. 개인의 질적인 독특성에 대한 정보가 무시된다라는 문제점을 일률적으로 가집니다. 이제 많은 이제 대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약간씩 독특성은 이제 무시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런 객관적 검사에 무엇이 있느냐? 자, 네. 지능 검사가 대표적인데요. 네. 자, 웩슬러 아동용 지능 검사 WISC. 자, 그다음에 우리 WAIS. 자, 네. 이거는 웩슬러 성인용. 성인, 네, 어덜트여서 어덜트. 네, 성인용 지능 검사고. 네. 자, WPPSI. 이거는 웩슬러 취학전. 네. 취학전 유아 지능 검사. 네, 그 다음에 성격 검사도 있습니다. 성격 검사로 우리 MMPI는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라고 하고 학교에서 많이 실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즘 인기 많죠, MBTI. MBTI. 네, 16가지 성격 유형 검사로 나오는데 우리 네. MBTI 심리 유형 검사, 그다음 흥미 검사도 있습니다. 흥미 검사. 네. 그래서 직업 흥미 검사,
그다음 학습 흥미 검사, 적성 검사 등이 우리 네. 흥미 검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객관적 검사 네. 살펴봤습니다. 지능, 성격, 우리 흥미. 흥미까지. 네. 그래서 적성 객관적 검사, 검사까지. 네. 구조적 검사라고도 하고. 네. 자, 네. 이번엔 투사적 검사 투사적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투사 많이 들어봤단 투사. 말이죠. 네. 이제 우리 프로이트의 방어 기제 중에 하나죠. 네, 투사. 그래서 다른 것에, 다른 대상에게 나의 뭔가, 감정이나 나의 상태를 네. 예, 투영해서 투영해서. 네, 표현하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네. 우리 자기가 화나 있는 건데 너 네. 화났니? 이렇게 말하는 상대방이 거. 말투가. 네. 그럼 우리가 투사 배운 적이 있는데 이제 네. 프로이트의 이 투사적인 개념 네, 방해 기제에서 나온 겁니다. 자, 네. 이 투사적 검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투사적 검사는 비구조적 검사 과제를 제시하여 개인의 다양한 반응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므로 비구조적 검사 완전히 네. 객관적 검사와 그렇죠. 반대네요. 반대죠. 네. 둘째, 투사적 검사는 검사 지시 방법이 간단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주어지며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데 주목적을 둔다. 셋째, 투사적 검사에서 수검자의 특성은 명료한 검사 자극에 대한 수검자의 의도적 반응이 아닌 모호한 검사 자극에 대한 수검자의 비의도적 자기 노출적 반응으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이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굉장히 네, 많이 그렇죠. 얘기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투사해서 자신의 무의식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나올 수 있다. 무의식적인 요구들이 이제 방어 네. 기제로 해서 비의도적이고 네. 자기 노출적 반응으로 나타난다. 네. 자, 넷째, 투사적 검사는 검사 자극 내용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막연한 자극을 통해 수검자가 자신의 내면적인 욕구나 성향을 외부에 자연스럽게 투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네. 네, 이 또한 장점이 있습니다. 투사적 검사의 장점. 장점. 네, 수검자가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네. 것을 어느 정도 조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객관적 검사에 비해서 허위 반응의 가능성이 적고 네. 객관적 검사의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않고. 자, 그렇지만 얘도 단점이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이제 그래서 투사적 검사는 네. 전반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부족하다라는 부족하죠. 연구 네.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고 여러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강한 영향을 그렇죠. 받는다는 문제점이 지금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 영향이 많이 네, 이제 왔다 갔다 미치는 할 게 수 어떤 무의식적인 있겠죠. 방어 기제니까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투사적 검사로는 로샤 검사가 있고요. 로샤. TAT 주제 통각 검사가 있고, 네. 자, CAT는 아동용 주제 주제 통각 통각. 검사, DAP는 인물화 검사, 네. 네, HTP는 집나무 사람 검사, BGT는 도형 모형 검사, 네. SCT는 문장 완성 검사. 네,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이 투사적 검사를 상당히 많이 쓰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 살펴봤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능력 검사 살펴보겠습니다. 능력 검사는 다른 말로 우리가 극대 수행 수행 검사라고도 합니다. 극대 수행 검사. 자, 우리 능력 검사에는 일반적인 검사, 지능 검사가 능력 검사에 해당하고요. 네. 적성 검사, 성취 검사 등이 다 능력 검사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첫째, 능력 검사, 일반 능력 검사가 있는데요. 네. 자, 일반 능력 검사를 그냥 지능 검사. 지능 예, 검사. 일반 능력 검사는 지능 검사. 네. 그래서 지능이라는 것을 이거는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넷 검사, 웩슬러. 우리 아까 네. 조금 전에 웩슬러 웩슬러, 아동용 지능 검사, 아동용. 어른용 지능 검사, 유아 지능 검사 했었잖아요. 네네. 네, 이러한 웩슬러 검사가 다 능력 검사에 해당합니다. 능력 검사. 자, 그다음에 둘째 적성 검사도 있습니다. 네. 네, 적성 검사는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 적성 검사, 또 특수 적성 검사, 그래서 산업체, 네. 학교, 네, 이러한 데서 어떠한 이 직종이 맞느냐, 맞느냐. 네, 이러한 것들 선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적성 검사라. 네. 자, 그 다음에 셋째, 성취 검사 있습니다. 성취 검사. 네, 성취 검사는 특정 교육 및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인데요. 학교에서 많이 실시하고요. 우리 대학 입학 수행 입학 능력 수행 시험, 평가. 네, 대학 입학 네. 우리 대입 수능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이 시험이 것들이, 바로 성취 검사에 성취 검사. 해당합니다. 능력 검사 세 가지, 일반 능력 검사, 지능 검사, 그다음에 적성 검사, 성취 검사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 검사. 네, 성격 검사는 말 그대로 성격을 검사하는 건데, 네, 흥미, 태도, 가치관, 자아 개념 등등을 검사합니다. 네, 이런 것들 외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MMPI. 네, 네, MMPI.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주제 통각 검사, TAT, 로샤 검사 이런 것도 다 성격 검사에 해당합니다. 성격 검사는 이제 뭐 인성, 성향, 습관적 수행 검사 네. 이렇게로 지칭되기도 하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네. 우리 MBTI, 그다음에 우리 뭐 CPI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기준이 두 가지였고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다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네. 웩슬러 지능 검사는 무슨 검사와 무슨 검사에 해당할까요? 능력 웩슬러 검사. 지능 검사는 능력 검사이면서 네. 객관적 검사에 객관적인 해당합니다. 검사. 네. 그러면 우리 주제 통합 검사 있잖아요. TAT. 네. 네, TAT. 주제 통합 검사랑 로샤 같은 거. 로샤 같은 네. 거는 이제 TAT나 투사. 로샤 이런 거는 투사적 검사이면서 이면서 성격 검사에 해당하는 성격 거죠. 검사. 네. 네. 그래서 요걸 그렇게 기준이 얘네들 검사들이 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네. 검사를 쓰시고 검사 음. 이름을 쓰시고 옆에다가 얘가 객관적 검사이면서 투사인지. 투사인지. 네. 객관적 검사 뭐 객관적이면서 투사일 순 없죠. 네. 객관적이면서 능력인지. 능력인지. 네, 객관적이면서 뭐 투사. 성격인지. 음. 네, 요렇게 써보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정리하시면 기억이 훨씬 잘 나실 거예요. 네. 네, 그럼 우리 검사의 종류 살펴봤습니다. 심리 자, 검사. 그럼 이번에는 생리적 검사. 이제 생리적 검사. 10가지나 됩니다. 네. 생리적 검사. 근데 10가지 다 생리적인 거, 우리 신체와 네. 관련된 생리적인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자, 생리적 검사 10가지는요. 체온, 네. 혈압, 네. 심박수와 맥박수, 그다음에 호흡수,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죠. 체질량 지수, BMI, 그리고 심박동 변이도. 그래서 HRV, 그다음에 뇌파 검사. 네. 그래서 EEG, 근전도 검사, EMG, 자, 피부 전기 활동, 그래서 GSR, 그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자, 스트레스 호르몬 하면 코티졸. 그래서 네.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검사까지 네. 10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10가지 그냥 다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방 이해되실 것 같기는 한데. 네. 자, 그러면 생리적 기능의 평가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표가 있어요. 네. 네 자, 가지. 첫째, 생체 검사 방법. 생체 검사 방법은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거예요. 네. 자, 둘째, 검체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검체. 자, 혈액, 오줌, 뇨, 변, 객담, 뇌척수액 이런 것들은 검체를 이용한 겁니다. 그다음에 셋째, 장기별 검사입니다. 장기. 그래서 콩팥, 심장, 호흡, 내분비, 소화, 신경기능 이런 것들은 장기별.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가생리 검사 방법이에요. 자가생리 검사. 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 체질량, 미각, 후각, 시력, 청력 뭐 이런 것들은 네, 자가생리 검사 그래서 방법입니다. 이제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네. 생체 검사 방법이랑 뭐 검체를 이용한 검사 방법이랑 뭐 장기별 검사 방법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네. 다음 중 생체 검사 방법이 아닌 것은 해서 이제 분변하면은 틀린 거죠. 네. 이제 분변 같은 경우는 검체를 이용한 검사 방법인데 그렇습니다. 가장 뚜렷하게 이해하기 좀 편한 게 검체를 이용한 검사 방법은 뭔가 몸에서 배출이 된 거예요. 네. 빼낸 거 같은 거. 이제 뭐 네. 혈액, 오줌, 분변, 객담, 뭐 내책수액.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이제 빼내는 거는 검체를 이용한 거구나. 뭐 네. 이렇게 해서 조금 구분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장기는 네. 말 그대로 장기. 검체랑 장기는 좀 쉬워요. 그래도 예, 그렇죠. 검체랑 장기는 좀 쉬우고 이제 생체는 이제 말 그대로 뇌 아까 뇌파 검사도 네. 생체 검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 기출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구분하는 평가 지표 보셔야 네. 돼요. 자, 그래서 쭉 10가지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세세하게 뭐 숫자가 많이 나와요. 꼭 읽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혈압 부분에 있어서 그 혈압에서 그 약간 작년책과 약간 변동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교재 47페이지 맨 위에 혈압 이제 기존에는 이제 보통 최저 혈압 90 이렇게 해서 나왔었는데 이제 이게 최대 혈압, 최저 혈압 뭐 이런 부분을 아주 구체화 시켰습니다. 혈압약 120 그리고 이완 혈압이 이제 80 뭐 이렇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140에 이제 90
이렇게 이상인 경우에 문제가 된다라는 어떤 구체화시키는 맨 위에 문구가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저희가 같습니다. 처음 영상에 네, 개정된 내용을 찍은 부분에 이 내용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제이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대상자 요구의 우선순위 설정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요구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자, 제일 먼저 측정된 모든 요구의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자, 네, 두 번째, 요구의 보편성과 중요도에 따라서 순위별로 나열합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개발될 요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당위성을 간략히 기술합니다. 네 번째, 요구 분석의 결과를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로 전환합니다. 다섯 번째, 프로그램의 목표로 기술될 내용이 기관의 목적과 부합되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요구의 우선순위 설정 설정 과정 과정. 5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순서 문제가 지금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이제 3거는 계속 순서 부분입니다. 참 많이 우선순위. 예, 나와요. 방금 전에는 지금 대상자 요구 분석의 우선순위였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시설 자원 파악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형 자원 파악. 그래서 네. 시설 자원 파악, 치유농업 핵심 자원 세 가지 다 기억하시죠? 네. 식물 자원, 동물 곤충 자원, 농촌 환경 문화 자원. 네. 예, 그 내용이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예, 여긴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자, 시설 환경도 저희가 계속. 2권에서 환경에 대해서 많이 네. 공부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진행하는 장소, 실내 교육장도 있을 것이고 실외 있을 네. 거잖아요. 그리고 생산 및 네. 가공 시설도 있을 거고 이러한 것들의 종류 네. 이게 표로 나와 있고요. 단지 그리고 우리 이제 농촌교육농장 설비 및 시설 기준이 나와 네, 이 있어요. 부분은 좀 보고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요거는 이 교육생 1인당 네. 뭐 2제곱미터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네. 내용이 나와 있고 칠판, 교탁, 책상, 걸상 이런 거 네. 확보해야 되고 책상면의 조도 400룩스 네. 이상이어야 한다. 네, 방송 설비 구비하라고 그래요. 방송 그러니까 설비. 이제 어떤 이게 또 방송 설비를 왜 구비해야 돼라고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안전에 있어서 그쵸. 위급한 어떤 상황이 네, 있을 발생할 때 수 있기 예, 이 부분은 때문에. 안내를 해야 돼서 이제 방송 설비 구비가 이제 농촌진흥청의 이제 네, 농촌교육농장 지금 품질 인증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네, 나와 있는 품질 관리제 운영 및 세부 시행 방안 연구 중에 실내 교육장의 구비 조건이거든요. 네. 여기에는 지금 방송 설비를 구비해야 된다는 네. 부분이죠. 파손, 부식 및 페인트 칠이 벗겨진 부분이 없어야 한다. 네. 바닥, 벽면, 천정 등 실내가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한다. 소음이나 악취가 없어야 한다. 여기서 잠깐 우리 네. 이권에서 동물 자원에 파트 해가지고 특수하게 이제 일반 사육 환경하고 약간 이제 특수하게 하는 거 있어서 돼지 조도 이제 책상면에 조도 400룩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네. 돼지는 몇 룩스였죠? 다 기억하실까요? 40룩스, 육개는 20룩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네. 자, 그리고 외부 환경도 있습니다. 외부 네. 환경에는 안내시설, 대상자 접근성 시설, 활동 및 휴게 시설, 경관 및 자연 친화 시설, 장애인 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의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또 그 한번 내용이 네네. 봐야 될 게 지금 57페이지 밑에 네. 그 표가 나오는데요. 이 정보 제공과 행동 통제에 대한 안내시설 기능에 따른 구분과 종류도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그냥 보면은 사실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나오면 행동 통제랑 정보 제공의 그 차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일 더 짧은 게 행동 통제가 세 가지니까 행동 통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행동 통제라는 거는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 정보 제공은 어떻게 정보를 주는 거고 행동 통제에 있어서 주차 표지판에 장애인 주차 공간 구분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 표지판 그리고 입장 제한 안내문, 그러니까 나이 제한에 있어서 나와 있는 거, 안전 수칙 이렇게 세 가지는 행동 통제다. 네. 이것만 이제 살짝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대상자 접근 시설은 말 그대로 이 치유농업 시설에 접근하기 위해 네. 가정이잖아요. 뭐 대중교통이라던가 뭐 그렇죠. 도보 자전거, 네. 뭐 차편 이런 정보 안내 이런 네. 것들이 해당할 거고 택시 뭐 음. 등등. 그리고 뭐 입구에 뭐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 진입로, 그렇죠. 주차장, 네. 예, 이런 것들이 다
접근성에 들어갑니다. 네. 자, 그다음에 활동 및 휴게 시설 있죠. 활동 및 휴게 시설에는 체험 교육 시설, 놀이 체육 시설, 휴게 시설 등이 있는데요. 뭐 과수원, 정원, 목장, 축사, 또 뭐 놀이를 할 수 있는 부분, 모래놀이 뭐 터도 네. 있을 거고요. 뭐 이런 네. 것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체험 교육 시설이 실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나와 있고요. 놀이 체육 시설, 시소, 철봉, 미끄럼틀, 수영장, 트램펄린, 그네 등이 다 놀이 체육 시설에 들어갑니다. 휴게 시설은 테라스, 벤치, 야외 테이블, 정자, 오두막, 해먹 같은 건 다 휴게 시설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경관 및 자연 친화 시설은 자연 경관, 생활 경관, 생산 경관. 그래서 우리 자연 경관 농촌 문화 자원 할 때 많이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 경관, 주택 담장, 도로, 역사 문화 시설, 생산 경관, 논밭, 수로, 농로. 자, 편의 시설은 주차장, 화장실. 네. 네, 주차장, 화장실. 또 식당, 레스토랑, 카페, 편의점, 주차장, 안내소, 공중, 화장실 이런 것들이 다 편의시설에 편의시설.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잠깐 농촌 교육농장 설비 및 시설 기준에서 식당 구비 조건. 그래서 네, 급식 식당. 인원 1인당 1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라. 네. 나머지는 당연히 구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식당에서 조리기구, 배식, 뭐 수저 이런 거는. 네. 급식 인원 1인당 1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주차 공간도 뭐 한 개 학급 인원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한 개 학급입니다. 한계학급. 네, 그래서 소방차랑 구급차, 네, 이러한 예, 차들이 진입이. 이제 접근 가능한 진입로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체험 도구에는 특별히 정신과 환자가 주의해야 할 치유농업 체험 도구 및 소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정신과 환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주의해야 할지 네. 한번 소재를 먼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라믹 네. 또는 유리 용기. 그쵸? 왜 무기가 위험한지 알겠죠? 그렇죠. 깨지니까. 네. 깨지면 그게 자,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밧줄, 노끈, 끈, 실, 네. 리본, 전선, 철사. 네, 이런 거 다 목을 조르거나 네, 조르거나 맬 수도 수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풍선, 비닐배, 질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페인트, 스프레이, 본드, 고무풀. 이거 냄새 냄새. 흡입하면 환각. 환각. 네. 자, 날카로운 가위, 집게, 칼, 막대기, 지주. 왠지 알겠죠? 네, 찌르거나 베거나 네,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상해를. 자, 선인장, 장미 등 가시가 있는 식물 엿이 자해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성 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물 환자가 먹을 수 먹을 있기 수 때문에 있어요. 자, 조개 껍질, 돌 이런 것들은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부 내용과 주의해야 할 도구 및 소재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전략적 체험 모듈에 따른 자원 분석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전략적 체험 모듈에 따른 자원 분석은 5가지입니다. 자, 감각 자원, 감성 자원, 인지 자원, 행동 자원, 관계 체험 자원인데요. 우리 번 슈밋, 네. 번 슈밋이란 분이 이 체험 모듈에 기반해서 이걸 분석해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감감 인행관이라고 저는 외웠습니다. 감감, 저희는 인행관. 감감 인행관, 감감 인행관,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 자, 네. 자원 분석. 감각은 다 아시죠? 오감. 오감. 네. 맛보고, 네, 보고, 먹고, 듣고, 느끼고. 네, 그래서 우리 여기부터 볼까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래서 촉각. 5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자원 분석의 표에 번호가 네, 나와 번호. 있는데요. 이 번호는 그냥 인위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임의로 누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호를 부여해주는 이렇게 거. 하는 것이 괜찮다. 그래서 예로 넣어 놓은 건데요. 감각 차원의 번호 부여는 그냥 나는 감각 체원을 1로 할 거야. 그렇죠. 예, 감성 체험을 2로 할 거야. 네. 네, 그다음에 내가 인지 체험을 3으로 할 거야. 이렇게 순서를 정하셔서 1, 2, 3, 4, 5를 정해 놓으시는 거고요. 자, 감각 중에서도 또 5가지 감각을 내가 순서를 매기겠다. 번호를 1, 2, 3, 4, 5로 시각을 1번으로 하고 뭐 청각을 2번으로 하고 후각을 3번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번호를 정해서 밑에 번호 부여하기는 그 번호를 그냥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은 감각 체험을 나는 1로 하겠다 해서 1이고 괄호 1은 시각을 나타내서 괄호 1이고 마지막 1은 이 감각 체험 중에서 첫 번째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1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두 번째 자원은 2라고 하겠죠. 자,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뭐, 네.
들을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냄새 맡을 수 있는 거, 맛볼 수 있는 거 다 감각 체험 안에 들어갑니다. 감각 체험 네. 자원 안에. 자, 그럼 감성은 감정이겠죠. 정서, 감정. 이게 감성 체험 자원 분석인데요. 즐거움, 자부심, 쾌락, 낭만, 사랑, 흥분, 향수, 안심, 행복감, 만족감, 평화로움 다 해당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한 네. 스토리. 스토리. 네, 이야기가 스토리. 필요하죠. 네, 스토리텔링. 네. 네, 그래서 이걸 들려줍니다. 그래서 얘가 나와 있습니다. 농장주의 배우자가. 그렇죠. 네, 사업에 실패하고 실패했어요. 방황하는 나를 믿어주고 음. 항상 지지해주는 당신 덕분에 내가 네. 여기에 기농하여 자연에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있소. 음. 당신의 지지로 인하여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감동이요 하면 대상자들 다 쓰러집니다. 네. 소름 돋아서 네, 네. 막 이러면서 다 쓰러지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죽은 줄 알고 버렸던 구분. 살아나. 이거는 저도 경험을 했어요, 많이. 그래서 진짜 죽은 줄 알고 저도. 아무렇게나 버렸던 프리지어 구근이 겨울을 나고 노란 꽃을 피웠을 때 네. 반가운 마음과 겨울을 나기 위해 애썼을 구근에 대한 애잔함과 미안한 마음이 들었음 하면서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뭐 수원의 포 땡땡 시즌 네. 그런 농장 같은 경우는 네. 그분이 전에 이제 마케팅의 일을 하셨고 젊은 분인데 네. 이렇게 치유 농업을 하고 계시니까 뭐 디자이너가 또 뭐 이렇게 마케팅 일을 하시던 분이 농부가 되었다.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스토리텔링이 스토리텔링이 되고요. 되죠. 네. 또 저희 동기분 중에는 용인에 네. 땡땡 저기 뭐야 가든이라고 네. 네. 네, 아주 유명한 그분은 네, 가든인데. 아주 유명한 가든인데 뭐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이 네, 정도면 우리 뭐 용인의 얘기해도 그 베리가든이라고 베리가든. 네, 우리 동기분이신데 네. 그분은 디자이너셨어요, 전직에. 네. 디자이너분이 또 설계한 치유 농장은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스토리가 되죠. 그쵸. 네, 그런 것들을 다 감성 체험 자원 분석에 들어갑니다. 네. 자, 인지 체험 자원 분석은요. 말 그대로 인지는 문제 해결. 문제 해결 과정. 네, 그래서 어떤 창의적, 논리적, 문제 해결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인지 체험 자원 분석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브레인스토밍과 같이 생각을 확장하고 네, 서로 나는 퍼실리테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네. 다 인지 체험 자원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물 주는 방법 같은 것도 해당이 되죠. 어떻게 네. 주느냐. 물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쵸. 저면관수도 있고 두상관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두상관수와 저면관수의 방법에 네.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이런 관수법이 있는 줄도 몰랐고 몰랐죠. 네, 그것이 어떤 영향을 식물에게 주는지도 몰랐었는데 이제 네, 그걸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좀더 오래가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인지체험 자원 분석에 해당합니다. 네. 자, 행동체험 자원이란 말 그대로 신체적 경험, 네, 신체적 기능 향상과 관련된 자극이라든지 운동 이런 것들 또 행동 패턴, 라이프 네. 스타일 이런 거 다 행동체험 자원 분석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구마 케이크 같은 거 네, 직접 홈이 들고 네. 네, 정확하게 잘 캐야 됩니다. 땅을 파서. 네, 땅을 파서 네. 그럴 때 팔, 다리, 허리, 온 몸을 다 움직이게 되죠. 행동 이런 거 체험이죠. 행동 체험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네. 관계 체험 자원이란 말 그대로 내가 혼자 이 관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어차피 예, 사회적인 동물이고 그렇죠. 사회적 동물이고. 또 이 치유 농장에서 혼자만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집단과 같이 활동을 하잖아요. 치유 그렇죠. 농업사도 만나고 네. 그래서 타인, 사회, 국가 또는 문화적 의미와 연결하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연, 집단 소속감, 사회적 범위, 사회적 역할, 사회적 영향, 사회적 정체성 등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이 관계 체험 자원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시점에 와 있고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나의 관계 방식도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접시 정원 만들기가 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간에 여러 가지 식물을 심는 것이 마치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같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과 네. 다양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게 투영해서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인적 자원. 네. 그래서 네. 인적 자원은 여러 가지 있는데 네. 네, 우리 투입 인력, 수입 인력. 치유 농업사나 또 뭐 네. 이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위급상에 하실 안전에 수 대한 있는 부분. 네, 교육 이수자 뭐 이런 네. 분들도 해당하고 역할 분담도 필요하죠. 네,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치유농업 시설 대상 유형별 활용 가능한 전문 인력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적, 감각적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뭐 음.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적 장애가 정신적. 있는 사람, 장애를 가진 노인 등은 다 장애인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가벼운 장애에 활용 가능한 인력들은 음. 간병인도 있고, 네. 봉사자, 그리고 복지 및 지자체 조직, 네. 레크리에이션 부문, 그다음에 의료계 종사자. 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 문화적인 제약을 가진 청소년. 그런 청소년들은 간병인, 봉사자, 복지 및 지자체 조직, 레크리에이션 부분이 있고요. 직업적 제약을 가진 사람도 있죠. 자, 이런 분들은 취업지원 기관 등이 예,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해당하겠죠. 네. 예, 그래서 공통적인 것도 많으니까 이거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자원이 나오죠. 네. 자, 기타 자원은 뭐 시설, 설비, 뭐 설계, 그리고 예산 같은 거. 네, 그리고 도구, 그 네. 토양, 식물, 인건비, 뭐 이런 거 다 기타 자원에 해당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 3권의 첫 파트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다음 강의에서 또 3권 네, 이어서 하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치유자 여러분, 안녕! 안녕.